제품은 닮은 점이 많다고 하세요. 그럼 비즈니스를 추진할 때 어떤 점이 유사하고 또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특별히 이제 좀 유아들 또는 시니어분들의 어떤 편안한 생활을 도와주는 거는 같은 거라고 봐요, 사실. 근데 소비자의 인사이트를 보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 유아용품은 어떻게 보면 구매자가 애기 엄마면서 그러니까 아기들이 어떤 표현을 못하고 엄마들의 어떤 만족감 가지고 구매를 많이 하는데, 시니어 용품은 소비자들이 당사자들이 시니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금 시니어 마켓이 굉장히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한 생각이 굉장히 시장을 이렇게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니어 분들이 시니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저도 잘 그렇게 생각이 안 되니까 사실은 인정을 잘 안 하니까 자꾸만 쓰면 편안한데 가까이 안 가는. 그러니까 유아용품 그런 건 없잖아요. 오히려 애기 엄마들이 유아용품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시니어용품은 당사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가능한 한 멀리 가려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엄청나게 다른 정반대의 그 성향이 있고, 제품 자체로 보면은 같죠.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도와주는 제품들인데, 산업인데 굉장히 같은 성격이지만 소비자의 인사이트 보면 굉장히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아용품을 잘한다고 시니어용품을 잘할 거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완전히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시니어용품 시작할 때는 유아용품하고 시니어는 같은 편안하게 도와드리는 거니까. 근데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니어용품에.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는 많은 분들이 이미 그거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나는 시니어다. 근데 우리나라 시니어들은 아직 거의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원에서 CEO가 되시기까지 중간에 좌절도 맛보셨을 거고 회의감도 들으셨을 텐데, 그걸 버틸 수 있었던 버팀목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요. 그런데 사실 회사 다니면서 어려운 것도 있고, 어렸을 때 어려운 것도 겪어보기도 하잖아요, 사실. 입사하기 전에 저는 어려운 것도 좀 겪어봤어요. 집안이 어려가지고 학교를 좀 굉장히 다니지 못하는 상황. 중간중간 이렇게 다 쉬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게 어려운 거일수록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더 많이 느끼고, 과거에도 좀 느꼈지만, 어려운 거일수록 그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사실. 쉬운 거를 할 때 성장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지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학교 다닐 때 계속 했어요. 거의 한 달을 안 쉬고 이렇게 해봤는데, 제일 바쁠 때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시간을 많이 뺏길 때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시간 많을 때 공부를 더 안 하고. 그래서 학점 좋을 때가 굉장히, 아르바이트 열심히 할 때 학점이 오히려 좋고, 시간 날 때 학점이 나쁘더라고, 이상하게.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이 어려우면, 이걸 통해서 좀 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요즘 우리 사후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경쟁이 치열할 때 실력이 더 느는 거예요, 사실. 어떤 마케팅 능력이 그런 걸 통해서 늘지, 시장이 성장하기 편하고 그럴 때는 사실 실력이 안 늘어요. 영업사원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모든 게. 그리고 기계도 보셨지만 뭔가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기계에서 많은 걸 배우지, 순탄하게 돌아가면은 기계 돌리는 거를 잘 못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이거는 나를 오히려 내가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굉장히,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러진 않았고, 어느 순간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그런 표현이 있죠. 영어에서. No pain, no gain. 그잖아요, 사실.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움은 항상 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더 성장한다. 이거가 회사나 개인이 다 똑같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31년을 버티고, 근데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다른 기업과 달리게 꼭 반드시 우리만의 유한킴벌리만에 들어오려면 그 구직자가 갖춰야 될 인재 조건은 무엇인가? 그 우리 신입사원들 교육 첫날 제가 아침에 가서 인사를 합니다. 이제 뭐 10명이 들어오든 5명이 들어오든 아침 그 첫날, 교육 첫날 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반드시 물어봐요. 왜 유한킴벌리에 입사했느냐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얘기하시죠, 사실. 뭐, 안정적인 회사인 것 같아서 입사했다. 그럴 때는 좀 굉장히 그 사장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좀 안쓰럽죠. 저희는 방금 말씀하신 좀 도전적이고 뭔가 유한킴벌리를 통해서 뭔가 이뤄보겠다. 이런 생각하신 분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해서 들어왔을 때는 참, 우리가 이게 뽑는 상이 맞느냐는 고민을 해요. 근데 모든 기업이 요즘에는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일반 다른 기업에서는 안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부침도 많고 또한 기업 내에서 어떤 인사 정책 따라서 중간에 많이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좀 그런 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서 일하기 좋은 직장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든지 좀 더 우리 비전에 보면은 우리 가치 중에 도전과 창의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만 가지고는 계속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아웃 오브 박스 된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같이 안정적인 뭐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면 이제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도전과 창의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 회사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고, 이제 다만 우리 회사가 좀 더 추구해야 되는 건 도전과 창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좀 밸런스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좀 저희 회사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밸런스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아까 어디 질문에 잠깐 보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주주와 사회와 구성원이 이렇게 세 이해관계자가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처럼 모든 우리 직원들도 주주와 사회, 그 다음에 본인, 그리고 또 본인과 사회, 회사, 또는 본인과 다른 자기가 속해 있는 파트와 다른 파트, 이렇게 해서 균형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거 없이는 굉장히 이타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기심만 자꾸만 내세우는 사회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균형, 밸런스, 이런 거가 이제 다른 부분과 사회, 뭐 이렇게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저희 회사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떨리는데 창업 대회를 준비하면서 사업 계획서 쓰고 되게 많이 실무 산업에 대해서 많이 현실적으로 많이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많이 유망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어려움이 많았고, 그런 의미에서 또 유한킴벌리에서는 시니어 케어 관련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한 2년 됐습니다.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시작을 했고, 여기에는 없지만 충주 공장에 이제 시니어 제품의 기계가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요실금 제품인데, 사실은 시니어 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워낙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기회가 크다 말씀하시는데,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쉽게 이렇게 달라붙지 못하고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뭔가 그 어떤 경제적인 그 결과가 잘 안 나오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요. 기회가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회사나 개인이 별로 없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경제적인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남들이 그 경제적인 결과가 금방 안 나온다고 천천히 할 때 우리는 먼저 가보자 하고 이제 시작을 좀 과감하게, 아직 시장이 안 큰데도 불구하고 기계를 갖다 놨고, 저기 200억 투자해가지고 기계를 갖다 놨고, 또 아까 그 PT 하셨다는 그 시니어 서플라이스, 시니어 용품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요실금, 그 시니어 용품에서 요실금 쪽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유한킴벌리가 제일 잘 알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 다는 아니고, 아까 베이비 유아용품처럼 모든 뭐라 그러나요? 액세서리나 용품, 모든 제품들이, 시니어 용품들이 별도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앞으로는 이제 어르신들이 부부만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옛날엔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어르신들만 살 때 집안에서도 이제 불편한 거거든. 바깥에 다닐 때도 불편하지만 집안에서도 불편하니까 집안에 있는 제품들도 서서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이제 아파트 보면 문턱이 없는, 다 어르신들한테는 문턱도 불편한 거거든요, 사실. 목욕탕도 안 넘어지는 타일을 다 깔고 이제 이래야 되는 것처럼 제품들이 모든 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가 잘하고 있는 그 요실금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용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넓혀가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이라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서 우리 시장도 좀 같이 키워나가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실금 위주로 먼저 하고 그 이외로 계속 제품을 확산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유아용품에 보면 아기 기저귀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물티슈 있고 애기 목욕용품 있고, 지금 베이비 액세서리라고 젖꼭지 이런 아주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시니어 용품도 요실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갈 생각을 합니다. 예. 서비스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서비스 산업은, 시니어 서비스 산업. 시니어 분들이 좀 편안한 생활하기 위해서 많은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가 좀 생겨야 되잖아요, 사실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니까. 근데 수요가 있으려면 시니어 분들이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평균 은퇴 나이가 53.5세 이렇게 돼요. 그 이후에는 그냥 집에서 쉬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하는데 여유가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면서 시니어 일자리를 좀 창출하면은 그분들이 소득이 생기면 뭔가 구매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시니어 산업이 용품이 판매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시니어 산업이 성장할 거고, 그래서 선순환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시니어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니어 산업이 더 커지려면 시니어 일자리를 만드는 거가 우선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지금 골든 프렌즈 쪽에서 시니어 분들을 채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곳곳에 많지는 않지만 아직은 몇 분, 올해 한 50분 되죠, 그죠? 50분 정도를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키워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분들의 어떤 행복감도 느끼게 하고, 그분들이 경제적인 소득을 얻으면 그걸 사용함으로써 산업이 클 거다. 그래서 이제 선순환을 만드는 작업을 좀 하는 거가 지금 시니어 일자리 창출 활동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지금 시니어 용품의 콜센터도 우리 시니어들이 다 받아요. 예. 맨 처음 굉장히 일반 제품 콜센터는 젊은 분들이 받고, 시니어 용품에 대한 문의하면은 시니어 분들이 받습니다. 근데 굉장히
만족해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늦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지금은 뭐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매가 더 많이 되면 그 자리도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몇 분이 안 되시고. 문화 이런 면에서 많은 기업이 있지만 그 중에 유한 킴벌리가 그래도 가장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이고 항상 발전하는 기업으로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킴벌리 클라크에서 받은 기술을 처음에는 시작을 하고 제품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모든 게 그랬죠. 근데 이제 90년대 초부터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좀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죠, 사실. 그러면서 90년대 초부터 국내 시장, 국내 소비자를 중심으로 모든 걸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마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로컬 테일러링이 된 국내 소비자들, 국내 시장에 맞춰서 가장 로컬 테일러링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옛날에 하기스는 미국에 있는 하기스하고 똑같은 제품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성공한 것 중에 첫 번째는 로컬 테일러링이 아주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우리 강산 푸르게를 30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하고 비슷한 건가 하여튼 그러겠는데, 우리 강산 푸르게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지만 우리 직원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사회 책임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소비자들에 대해 생각도 좀 많아지고, 그냥 나무 심는 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그때 그러면 우리 강산 푸르게를 하면서 환경 경영에 눈을 스스로 뜬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심자고 그러면서 산림을 보존하자 그러면서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공정이나 어떤 사회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사회적인 기업이 되려고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직원들 스스로가 하면서, 그것이 우리 강산 푸르게가 그게 맞물려가지고 존경받는 기업까지도 됐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명성도 얻으면서 거기에 같이 또 우리 직원들이 걸맞게 모든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두 가지가 사회 책임 활동과 아까 로컬 테일러링이 딱 마주치면서 국내에 좋은 소비자한테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저도 그렇고 어디 가서 유한킴벌리 다닌다 그러면 한 90% 이상이 상대방이 좋은 회사 다닙니다 이래요. 그럴 때 우리 기분은 어떻겠어요? 기분도 좋지만 한쪽으로는 상당한 책임감도 생기면서 굉장히 사회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유한킴벌리 분들이 이렇게 지금 여태까지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친구분이나 누가 유한킴벌리 다닌다 그러면 좋은 회사 다닌다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 상대방이 굉장히 자부심 느끼면서도 행동도 달라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소비자분들이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어떨 때는 우리가 수도승이 돼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미래 프랜스세터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할지. 여러분들이 유한킴벌리를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희 내부에서는 우리가 더 혁신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차원에서는. 외부에서는 저희가 잘하는 것처럼 비칠지 몰라도 항상 고민을 하는 거죠. 좀 더 이제 기업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혁신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잠깐 책을 이렇게 받은 책을 보니까 거기에 러닝 애질리티라는 게 있어요. 러닝 애질리티.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 학습 능력, 빠른 학습 능력이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트렌드 세터가 되기 위해서 또는 좀 더 이노버티브, 그러니까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자기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는 바깥에서로부터 학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저는 가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나 또는 우리 회사 내부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배울 게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본인은 또 뭔가 바꿔보려고 그러지 않을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요즘에는 서로 배워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누가 완벽한 사람 없고 완벽한 회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가장 답답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버님하고는 대화가 잘 못하죠. 저도 우리 애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이 아버님들이 보통 가르치려고 그러기만 하지 자식들한테 잘 안 배우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는 대화가 되는데 아버지하고는 잘 보통 저도 집에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보면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이 혁신적이지 않다 그래요. 집안에서는 사실. 근데 제가 약간 다른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트렌드 세터가 되고 이노버티브해지려면 학습 능력,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 거를 빨리 가져와가지고 그걸 자기 거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혼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본인이 직접 인벤션 한 거는 없잖아요. 휴대폰은 누가 만들어요?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MP3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는 MP3, 휴대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결합해서 아이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많이 이렇게 남을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배워서 그걸 이렇게 결합을 하는 능력. 그게 트렌드 세터지, 에디슨처럼 옛날에 전기를 발명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는. 실제 에디슨도 실제 발명한 건지 아니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커머셜라이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이지. 실제는 그 전에 저도 이름을 잊어버리는 다른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그거를 커머셜라이제이션 했다는 거니까, 에디슨이.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러닝 애질리티라는 단어가 어디서 제가 봤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트렌드 세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 다니고 그리고 지금 대학 졸업하고 계속 이제 회계사 공부 때문에 예. 책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네. 책에서는 기업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가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라고 배웠는데 그렇죠. 사장님이 이렇게 현실성 있는 답변이 궁금해서 경영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하시는지. 저도 그 질문을 이렇게 한번 했는데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주주,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는 그 사회, 그다음에 우리 구성원, 이게 세 이해관계자가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많이 하는데 경영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경영학에서 얘기했지만 인문학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인문학에는 뭐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사회학은 사회가 또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사회학 전공을 안 해서 모르는데 하여튼 사회학에서 아마 이 사회의 어떤 지속 성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엔 최근에 이제 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근에 그 경영자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영학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인문학은 또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사회학에서는 사회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맞아야 이 사회 없이 기업이 없는 거고 사람 없이 기업이 없는 거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 주주의 어떤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는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기업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가 요즘에는 많이 이미 증명이 됐고요, 사실. 그래서 뭐 자본주의 4.0, 심지어 자본주의 5.0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 사회, 사람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쪽만 극대화되는 건 반드시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항상 갭이거든요. 차이가 결국엔 위기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주주와 사회와 사람의 어떤 그 차이가 많이 생기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항상. 그래서 그것이 같이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사회는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영학에서 그게 경영학 배울 때만 그렇게 배우시면 되고요. 빨리 이걸 크게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경영학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경영학 원래도 보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나 인문학도 봐야 되고 사회학도 봐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